네, 이번 시간은 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 34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결산에 대한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일정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계산하는 절차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즉, 우리가 보고기간 말에 장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부들을 마감하는 작업을 결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산 분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분계를 하는 것이 우리 결산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총 3가지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산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 결산, 두 번째는 수동 결산이에요. 그래서 자동 결산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우리가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분계가 자동 생성이 되는 것이 자동 결산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일이 차 대변을 입력해야 되는 수동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표 중간에 보시면 자동 결산은 지금 구분에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메뉴에서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첫 번째 메뉴, 요 메뉴를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이제 입력이 하는 것이 자동 결산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수동 결산을 보시면 자, 오른쪽에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여기 메뉴에서 우리가 입력을 기중에 했듯이 마찬가지로 날짜만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차대변을 입력하는 것이 수동 결산입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은 우리 메뉴를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자, 화살표 보시면 결산 문제는 문제를 읽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수동인지 자동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42페이지 하단에 1번 수동 결산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수동인지 자동인지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동 결산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일자로 우리가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수동 결산은 첫 번째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현금 시제와 즉 실물과 장부상의 현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우리가 처리를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가계정이에요. 가계정이기 때문에 임시계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러한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2월 31일 날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즉 이게 왜 모자란지 또는 왜 더 남는지 요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요거를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이 현금 과부족 계정을 상계시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월 2일 분계가 나와 있죠. 자, 장부상 현금 20만 원인데 실제 현금이 25만 원이다. 즉 실제 현금이 지금 5만 원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기중에 뭐 이유가 밝혀지면 그 이유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끝끝내 이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요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현금과 장부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날짜에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일단 무조건 실제 현금 잔액에 장부를 맞춘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실제가 5만 원 더 많기 때문에 장부에 차변 현금 5만 원을 더 늘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계정 과목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이 온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2월 31일이 되도록 요거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야 됩니다. 자, 어디에다 없애줘요? 차변에 그대로 금액이 오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왔고, 그러면 이제 대변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와야 되는지 요게 문제인데, 대변은 여러분들 비용 수익 중에 수익 자리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잔액이 차액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 중에서도 현금 과부족은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현금과 부족부터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변의 금액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잡이익, 그 다음에 반대로 차변의 금액이 와야 된다라고 하면 잡손실 이런 식으로 잡이익과 잡손실을 마지막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즉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을 구입을 했을 때 요거를 매년 말마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전표 입력할 때도 이러한 문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5월 20일 날 분계를 보시면 단기 수익 목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을 3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 시점에 300만 원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리했는데 요거를 이제 연말이 되어서 공정가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 금액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이 오게 되고 지금 대변에 이제 차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변 자리는 이익자리다라고 했죠. 그러면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 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두 가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음 3번 보시면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평가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듯이 매년 말마다 해당하는 매년 말 기준의 환율로 다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4월 10일 날 보면 제품 10,000달러를 외상으로 매출하고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매출을 한 시점에 제품 매출이라는 이 수익을 인식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인식할 건데 이때 인식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선적일의 환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출한 당시의 환율 요 1,000원 기준으로 10,000달러를 계상해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일단 계상이 되어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12월 31일, 즉 연말이 되면 이 결산일의 환율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요 오른 환율, 즉 결산일 환율을 기준으로 다시 이 제품에 대한 10,000달러를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해서 지금 우리 외상 매출금이 요 결산일 기준으로 1,2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만 원과 1,200만 원의 차이, 즉 200만 원이 지금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즉 차액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자리가 남으니까 대변은 이익 자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익 중에서도 외화를 환산해서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6월 2일이에요. 6월 2일 보시면 우리가 반대로 이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빌린 날짜의 환율은 1,000원인데 지금 결산일 날 환율은 1,300원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빌린 당시의 단기 차입금, 즉 우리 회사의 부채가 이 1,000원 환율로 적용이 되어서 1,000만 원 빌린 것이다 라고 처리가 되어 있었다가 지금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우리 단기 차익금 다시 계산하면 얼마예요? 1,300원 곱하기 10,000달러잖아요. 그러면 1,300만 원의 단기 차익금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차액 300만 원만큼 우리 회사의 단기 차익금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차익금, 즉 부채 증가가 300만 원 오게 되고 차변에 이제 금액이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을 채우기 위해서는 차변은 비용 자리예요. 비용 중에서도 이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외화를 환산해서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또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환율에 맞춰서 차액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차변 자리가 남으면 외화 환산 손실, 대변 자리가 남으면 외화 환산 이익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소모품과 소모품 비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소모품을 취득했을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쓸 수가 있고 또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우리가 애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한 만큼은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남은 거 있죠. 사고 남고 아직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모품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맞추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5월 2일 분계를 볼게요. 자, A4용지 10건을 10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일단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또는 자산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1번. 취득 시 비용으로 전액 다 처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취득할 때 비용으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10만 원 전액이 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어서 괄호 안에 보시면 미사용액이 3만 원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것은 소모품 B라고 되어 있는 게 맞지만 미사용액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3만 원 잡히게 되고 미사용액만큼 그 다음에 대변에는 지금 소모품 B 3만 원이 왔죠. 자, 이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소모품 B라고 10만 원을 입력했는데 요거가 전체 다 우리가 10만 원 쓴 게 아니고 여기서 미사용액 3만 원만큼 우리가 비용 처리한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반대로 소모품 B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초에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당초에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0만 원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이 되어서 미사용액, 즉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2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2만 원만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분계 보시면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즉 우리가 사용한 만큼이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8만 원 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당초에 계상한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이제 우리가 사용한 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모품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대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초에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결론은 뭐다? 사용한 것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되고 미사용은 자산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선급 비용, 선수수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발생주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기수의 수익과 비용은 이번 기수에 인식을 하고 다음 기는 다음 기로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결산일에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미계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단 우리가 기간에 따른 이자 비용이 100만 원 발생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즉 우리 12월 31일 결산 분계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이자 비용, 즉 이번 기수의 비용은 이번 기수에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대변에 뭐가 온다? 우리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기수의 수익과 비용을 이번 기수에 인식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 선급 비용에 대한 거죠. 그래서 344페이지에 하단 보시면 선급 비용에 대한 결산 분계가 나옵니다. 자, 2015년 8월 1일 화재 보험료 120만 원. 자, 보험 기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보험 기간은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일이죠. 자,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비용 처리한 경우, 자, 여러분들 이 하단에 있는 이 분계는 그냥 삭제를 해주세요. 요거는 삭제를 해주시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자, 비용 처리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8월 1일 날, 즉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한 당시에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전액 다 왔고, 자,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다라고 왔죠. 그러면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지금 이 보험료 120만 원이 전액 다 이번 연도 게 아니고, 자, 이번 연도는 8월 달부터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 분만 이번 달 비용이고, 나머지는 다 내년 걸로 다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0만 원 곱하기 이번 달 거, 자, 12개월 분에 5개월. 자, 5개월 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번 달 거는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거는 이제 내년 보험료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월 31일 분계 보시면 대변의 보험료가 70만 원 줄어져 있죠. 대변의 비용이 왔다라는 건 비용이 반대로 감소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비용의 감소는 뭐다? 내년 거다. 즉 올해의 보험료라는 비용을 감소시켜준 거다. 내년 분 거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 거를 미리 지급했다라고 해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 시간에 전산회계 2급에서도 배웠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수동으로 분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동 분계에 대한 항목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선수 수익이라고 나오죠. 자, 2015년 9월 1일 임대료 수입 240만 원. 자, 요게 지금 임대료 수입이긴 한데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에 대한 임대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올해 거는 올해 수입으로 계산하고 내년 거는 내년으로 이월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받았을 때 전액 다 수익 처리한 경우 동그라미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일 날, 즉 우리가 돈을 받은 날, 자, 이때 현금이라고 차변에 전액 다 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임대료 수입이라는 수익으로 자, 1년치를 모두 다 계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올해 것만 이번 연도에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결산 분계 시 자, 임대료 수익 중에서 내년에 해당하는 거, 즉 12개월 분에 자 1월부터 8월까지죠. 8개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내년에 해당하는 160만 원은 임대료 수입을 차변으로 계산을 해서 상계 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대변에 미리 받은 수익이다라고 해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금액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올해 게 얼마냐, 내년 게 얼마냐를 따져서 올해 거는 올해 수익, 내년 거는 내년 수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 결산 회계 분계 중에 선수 수익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선납 세금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법인세에 대해서 중간 내납한 금액이 있다. 또는 이자 수익을 받는데 그 이자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이 있다. 즉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 당시에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그거를 나중에 납부할 때 그 금액을 대체하는 분계입니다. 자, 8월 31일 보면은 중간 예납으로 법인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뭐냐면, 자, 요게 중간 예납을 우리가 납부한 거죠. 중간 예납은 말 그대로, 납부 기간이 아닌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중간 예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왔고, 그 다음에 차변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다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놨다가 기말이 되면 이제 정말로 우리 회사의 1년치 법인세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의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대변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서 선납세금을 상계 처리하는 이러한 분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수동결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수동결산을 쭉 보시면 지금까지 현금 과부족이나 또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또는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 또는 소모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과 비용의 이연 이런 것들을 봤고요. 자, 반면에 이제 자동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45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동결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별도의 메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자, 금액만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자동결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동결산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항목들만 자동결산을 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45페이지 가장 밑에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고, 아, 이것들은 자동결산을 하는 항목들이구나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재고자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충당금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자, 4가지 있죠. 요 4가지에 대한 거는 자동 결산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자동 결산 요 4가지만 제외하면 모두 다 수동 결산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자,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자동 결산인지 수동 결산인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4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 결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34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1번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되고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요 팝업이 뜨죠. 그래서 요 일반 전표에 추가까지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것을 보면 여러분들 책에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차, 결대라는 이러한 구분이라는 요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중에 입력하면은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결산분계를 입력했다, 즉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차, 결대라는 이 구분으로 자동 생성이 된다라는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결차는 차변과 마찬가지고 결대는 대변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구나라고 보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그 전에 347페이지에 3번 재무제표 완성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런 식으로 다 결산 분계를 완성하고 나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완성한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 시험의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험은 전표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까지 하는 거, 그 부분이 채점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350페이지에 자, 주식회사 핑크라는 기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핑크라는 회사에 들어가 주시고요. 1번부터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말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 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자 미지급액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자동분계가 아니고 자동분계 4가지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분계다라고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수동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날짜는
자, 12월 31일이에요. 무조건 결산 분계는 날짜는 12월 31일로 통일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기 때문에 이자라는 비용은 발생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듯이 3번 차변해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20만 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이 부채로 20만 원 처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하듯이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말 현재 발생된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은 30만 원이다 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결산 4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 결산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차변에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이자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30만 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이번 기수의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대변의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액은 1,000만 원이며 생산부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액은 1,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당금에 대한 그거는 자동 결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 결산 4가지 재고자산, 감가상각비, 충당금, 법인세 요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자동 결산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메뉴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자, 요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자, 기간은 엔터 2번 누르면 1월부터 31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에 관리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있고 생산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생산부와 관리직이 있다라고 판단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먼저 생산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 끝에 좀 보시면 생산부 임직원들의 퇴직급여 부채 충당금 설정액은 1,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결산자료 입력 보시면 1번 매출액, 2번 매출원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직이 아닌 생산부, 즉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이 생산부 직원에 대한 거는 이 매출원가 중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 중에 쭉 보시면 노무비 3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노무비에 대한 거는 공장 직원들에 대한 거다라는 것이고, 이 노무비 중에서도 이 퇴직급여라는 게 있고,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퇴직급여 전입액 요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퇴직급여라고 하고요. 만약에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요거는 우리가 DB형, DC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쓰는 개정 과목이다 라고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금액 1,2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이 결산 반영 금액 초록색으로 표시된 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부에 근무하는 직원도 해야 되죠. 자, 요거는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관리부는 쭉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 4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급여 쭉쭉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2번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칸에다가 자, 금액 1,000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신 상태에서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지금 다음 문제도 보면 자동 결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문제까지 한꺼번에 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문제가 나오죠.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자동 결산에 해당되는 거, 자, 재고자산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동 결산이다라고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액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제품 매출원가 중에서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는 거 동그라미 10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초록색 칸으로 되어 있는 요 금액에다가 결산 반영 금액 칸에다가 기말 재고액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기말은 2,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다 보시면 제공품에 대한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산 반영 금액에 기말 금액 1,200만 원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제품 재고액도 나와 있죠? 1,00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보시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의하여 추산한 법인세 등 총 예상액은 530만 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법인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자동 결산 중에서 법인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세도 자동 결산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법인세는 가장 밑에 보시면 자, 9번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등이라고 해서 추가 계상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납세금은 없기 때문에 이 추가 계상액 요 2번 칸에다가 결산 반영 금액 자 53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 자료 입력, 즉 자동 결산 금액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자, 상단에 F3번 전표 추가라는 버튼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뜨고 나서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으로 12월 31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지만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즉 결차, 결대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자동 분계가 다 생성이 된 거 보이시죠? 지금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보라색으로 결산이라는 표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방금 이 결산 자료 입력을 이용해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결차, 결대라는 구분으로 이렇게 자동 분계가 생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문제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결산에 대한 기출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